여러분 책 네. 보이시나요? Yes, sir. 제대로 보이나요?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AI, 그죠?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정확하게 하자라고 하면, 예, 이렇게 제목, 좋은 제목으로 뽑아냈죠. 생성형 AI, 챗GPT에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상우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가 항상 책을 쓸 때는 청소년, 중2 수준에 딱 맞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아마 청소년 필독서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사실은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저는 빠르게 따라가는 걸 참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참,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 딱 첫 서문을 읽어보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문에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셨는데요. 인공지능 대비 인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북돋우는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가진 영감과 불규칙한 사고 패턴에서 나오는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뻔하지만 그것을 해야만 한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가야 한다.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불규칙한 패턴과 순간적인 영감만이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그것만이 인공지능 시대의 질문 천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능력 개발이 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읽고도 내가 위로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좀 느려도, 내가 네. 색다른 부분, 남다른 부분, 불규칙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같이 또 고민해 보실 거고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최대한 그 질문만 하더라도 사실 2시간 특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앞쪽에서 또 질문 답변도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잠깐만 마이크 켜시고, 전상우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되게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공유해볼까요? 이렇게 아주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작년 8월에 갔던 그 모 교회에서 북 콘서트를 했어요. 온라인 북 콘서트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직 그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의 목사님하고 그리고 챗GPT를 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두 분이랑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이제 거기 크리스찬 투데이 기자하고 몇 분의 기자 앞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했던 부분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AI가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만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 저도 상당히 모든 걸 빨리 받아들이는 얼리 어답터이긴 하지만 지금의 변화의 속도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나 빠르고요. 그 좀 이따가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영상, 우리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GPT-5가 이제 올 상반기에 출시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맛배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라라는 프로그램이 2월 중순에 나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첫째, 아예 내가 AI 개발자로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에서 탑 중에 탑이 되겠죠.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연봉 부르는 게 값이겠지만. 그 어설픈 개발자가 되면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아니면 두 번째, 나만의 이 AI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영역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데 전자든 후자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AI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인간의 경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읽어내고 그것을 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그것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던 이유가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수 요소고요.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직업이 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즉, 그 앞에 나와 있죠.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 이미 저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통찰력은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충격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장점들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왜 이 책을 출간을 했느냐, 이 파란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통했던 방식이 내일은 통하지 않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는 정말 케이오스라고 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디지털 세상에 올 줄은 알았지만 그때 당시 헐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이러한 미래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 펼쳐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뭐 한 2070년, 80년 정도 되어야 지금의 챗GPT 시대와 같은 세상이 열릴 거라고 봤는데 완전히 지금 저희 예상을 벗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무리 빠르게 이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술 베이스로만 우리가 따라갈 경우에는 결국은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만큼 AI가 인간이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 건드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영화 우리가 2013년에 봤던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의 그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최대한 각자의 자기 영역을 최대한 빌드업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 책을 낸 이후에 각 이제 그 독자들의 리뷰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제가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뭐 빅피처 창의성 훈련과 스캔버 기법 훈련, 이 훈련은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캐치를 해서 만들었던 게 빅피처 창의성 훈련이었고요. 이 스캔버 기법이라는 거는 저도 모르게 이미 제가 해왔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이 경영 트레이닝 훈련 기법인데.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과 현재 구직을 하고 취업을 준비해 취준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고 아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앞으로 미래 전략 로드맵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AI 시대라고 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인문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독서와 토론, 휴식 등 지극히 평범하지만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엔비디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코딩 시대는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인 바이오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웬만한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코딩을 갖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한다. 아니요. 이제 힘듭니다. 예. 지금 챗 GPT가 생성을 하는 코딩의 수준은 거의 중급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지금 진행을 할 정도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는 그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챗 GPT가 이렇게 산출해준 이 프로그램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다른 거와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지를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최고의 개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새롭게 개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힘들어진 세상에 온 것이죠. 무엇보다 AI 쪽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직업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독서 활동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언급을 해줬다라는 걸 캐치를 한 이분이 전 대단하다고 봐요. 이 저자의 의도를 너무나 잘 파악을 했더라고요. 즉,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이 책을 봄으로써, 저는 미래를 잘 대비를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시대예요. 이때 당시에 뉴스에도 나섰고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강사분들께서 고용정보원에서 2030 미래 직업 세계 연구에서 창의력과 감성적 특성이 중요한 분야고 AI가 대체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뭐 작가, 그다음에 뭐 화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모 학교에 가서 제가 아주 열변을 토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당신이 뭔데? 참고로 그때는 저는 박사학위도 없었고요. 미래 전략가라고 하시지만 누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님들께서 이렇게 수십 명이 만들어낸 이 보고서를 당신이 무시할 만큼의 당신이 뭐라도 돼? 하면서 엄청 구박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그 2023년도 장에 챗GPT 왔을 때 그분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때 선생님의 해안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24년 살고 있잖아요. 이 2024년 살 때 앞으로 5년, 6년 뒤에 우리의 미래 역시 지금 대부분 예측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자면 구글에서 3만 명 정도를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죠? 하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평가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관공서 평가를 하러 가거든요. 유튜브 이제 용역 때문에 갔는데 어느 이제 발표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100% 장담하건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로 알고리즘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스토리를 만들고 영상을 기가 막히게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고 영상 뭐 4K 요즘 이제 8K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핸드폰으로 찍은 분들보다 영상 조회수가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리즘은요, 어떠한 콘텐츠, 즉, 알고리즘이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를 파악을 해야 이 콘텐츠가 일명 떡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 AI에 의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OTT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이 전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알고리즘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떡상은 고사하고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이분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충주맨이잖아요. 충주의 이제 홍보맨, B급 감성인데 이분이 관작춤이라 가지고 그 900만 조회수 나온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뭐 요즘 유퀴즈에도 나오고,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심지어 책까지 냈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게, 왜 하필이면 나랑 같이 또 책을 내가지고, 이분이 베스트셀러 지금 이제 종합순위 뭐 68위고, 그 자기계발서에 6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피크 감성을 기가 막히게 뽑아냈다. 참고로 제가 이분한테 저희 첫 번째 책인 유튜브 떡상의 비밀을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참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럼 피크 감성 첫째 갖느냐? 바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이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이분은 뭐 공무원 그만둬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제, 어, 창창하겠죠. 그러면 이분만 그러느냐? 자, 이거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판다롭이라는 이 푸바오, 예, 푸바오 아시죠? 예. 저는 푸바오를 줄 알았습니다. 언제? 2020년 말에서 2021년도에. 당시에 이때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 한중 간의 갈등 때문에 에버랜드가 되게 힘들었어요, 당시에. 힘들었는데 이제 요 강사육사님이 이건 이제 비사예요. 예, 알려지지 않은 비사인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강사육사님이 호랑이를 찍던 유튜브 4개 팀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 그중에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푸바오를 그때부터 찍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철저하게 저희들은 알고리즘 최적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최적화에 맞추어서 푸바오를 담았어요. 결국 여기 나오죠. 얼마 나왔죠? 185만. 2년 전에 올린 건데 185만이에요. 지금도 영상 100만 나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찍냐? 바로 알고리즘이 떡상을 할 수 있는 카메라 앵글부터 스토리라인 다 짜고 가요.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부 4K, 8K를 찍는데 저랑 이제 우리 공동 저자는 항상 뭐죠? 핸드폰 갖고 찍습니다. 편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알고리즘, 즉 AI가 어떻게 작동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 떡상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저 박사 논문 주제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실증 연구를 한 거예요. 실증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설을 세우고 이것들이 어떠한 메커니즘 작동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A군, B군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떤 비율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학적인 어떤 논문이 된 거였거든요.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뭐, 저번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번 책도 어찌됐건 청소년 분야에 출중이 됐더라고요. 교보가 가서 찍은 건데, 뭐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거 역시도, 아마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아마 노출 조금 시켜줬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또 하나만 예를 더 볼게요. 이분 누구예요? 강지영 아나운서잖아요. JTBC에. 근데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지금 이제 가장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 찍어요. 그러면 왜 이 아나운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 출판사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종합순위 26위까지 만들어줬냐? 똑같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나운서가 만약에 책을 냈을 때 떡상이 될 것이라는 걸 출판사에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만은. 즉, 이제는 출판사들조차도 이런 유튜브, 즉 AI가 노출시켜주는 거에 의해서 떡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오늘 너무 큰 비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즉 무슨 말이다? 혹시 내가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이런 포털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콘텐츠조차도 AI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뭐가 안 돼? 브랜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 유튜브를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특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특강이 아니고 이제 북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이제 생성형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요. 즉, 생성형 AI가 가장 학습을 잘하고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철저히 알고리즘 분석을 했을 때 그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일종의 프롬프트 명령어거든요. 명령어를 어떻게 담았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명령을 담았어요. 텍스트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담았어요? 영상 편집을 속에서 데이터를 넣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듯이 영상으로 어떻게 내야 된다? 콘텐츠, 생성형 AI를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나의 데이터, 경험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죠? 질문입니다. 프롬프트를 나의 경험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 거와 융합을 해서 기가 막히게 생성형 AI가 결과값, 아웃풋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트레이닝이 되어 있거나 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좌우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소라 보셨겠지만 이걸 누가 AI가 만들었다고 보겠어요? 영상 잠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영상이 다른 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쇼츠라 40초짜리를 제가 다운받아서 왔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이게 AI가 만들었다면 이거 믿기세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요 전율이 돋았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즉 우리한테 또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온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사람은 앞으로 미래 퍼스널 브랜딩에 어마어마한 뭐가 될 것이다? 희망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AI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잘 내리는 거랑,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를 구분을 하는 그 능력을 갖는 거랑 하나의 모멘텀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라의 등장 의미가 이렇다라는 건데요. 뭐 제가 다른 건 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재미없으시고요. 이 맨 끝에 주황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령을 잘 내리는 거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나오냐? 질문입니다. 호기심이기도 하고요. 아이디어입니다. 경험적인 아이디어예요. 이것이 앞으로 나의 퍼스널 브랜딩 또는 기업의 브랜딩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샘솟을 때 그건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철학에서 시작이 되고요. 인문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참 여기 문과생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얼마 전까지 뭐예요? 문성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챗GPT 이전만 하더라도 문성합니다. 그래서 왜? 아, 코딩이 중요해. 아, 코딩 교육 왜 안 시켜요? 예, 수학이 중요해.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인문학과 이런 뭐죠?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인문학 기반한 뭐 사회, 경제 이러한 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단순하게 공학적인 어떤 테크니션으로만 어 나아간다면 AI한테 100% 잡혀먹힙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우리 오늘 참가하신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대 출신대 CEO를 많이 만나보거든요. 아, 우리 회사 기술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챗GPT 이전이에요. 개발자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항상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아세요? 시장에서는 당신들의 기술이 최고 좋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라고 항상 물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모든 기술사가 얘기를 하는데 왜 시장에서 안 받아들입니까? 거기에서부터 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술 기반 테크니션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장과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AI라는 것은 결국 기술이잖아요. 스킬이잖아요. 이 테크 기반의 AI를 과연 그러면 이 AI를 누가 사용하죠?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AI를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올해 75네. 저희 어머니도 챗 GPT를 하십니다. 예. 와, 진짜. 예. 실버 세대들이 챗 GPT를 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챗 GPT를 실버 세대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부터 가보자고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작년까지 코딩이 엄청 중요했죠. 자, 우리 70대 대신 저희 어머니께서 코딩을 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저도 코딩 하면 파이썬 끝장이는 정도예요, 저도. 예, 제가 뭐 C를 할 줄 압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을 했죠. 어떤 부분이냐. 챗GPT가 오는 순간에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어떤 게임 체인저? 이제는 공대 기반 기술을 어느 정도 아는 문과 시대의 문과인들의 전성 시대가 왔다. 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 70대 노인이 챗GPT를 쓸 정도로 뭐가 이루어졌다? 사용자 경험이 엄청 보편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에서 나타났다? 소라라는 이제 이 뭐죠? 그 영상 자동 편집 툴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뭐죠? 70대 노인분들도 그냥 막 찍어. 예? 막 찍어요. 찍어놓고 어때요? 그 영상을 올려놓고 뭐만 잘 들으면 돼요? 명령만 잘 들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70 실버 세대 어떤 게 있죠? 아, 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 나 부산의 기장에 거기 대변항이죠. 거기 멸치회를 내가 먹었는데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걸 정말 사람들한테 기가 막히게 그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영상을 그 대상을 딱 정해놓죠. 아, 우리 실버 세대들 이런 분들이 숨을 꼴깍 할 수 있는 정도로 영상을 1분짜리 쇼츠로 만들어줘. 딱 소라한테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기가 막히게 쫙 만들어줍니다. 누가 찍으면 되죠? 이런 실버 세대, 70대 실버 세대들이 그 대변항에 가서 먹는 거 찍고, 어때요?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운전하고 하는 것도 직접 뭘 하도 어떻습니까? 막갈수록 그 장면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줘? 명령이죠.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줘? 70대 대상 딱 정해놔. 예. 그리고 그, 그 길이 정해놔. 그리고 그 뭐죠? 영상의 뭐 채도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만 명령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영상 기가 막히게 나오겠죠.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 막 이거 유튜브에 올렸다 칩시다. 쇼츠 군침이 돌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본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왔다. 즉, 70대도 영상을 제작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바로 소라입니다. 예. 저는 이거 보는 순간에, 야, 이젠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구나. 아이디어를 누가 많이, 즉, 경험을 했느냐가, 이제는 모든 경쟁력을 잡는 시대에 왔다라. AGI가 이끄는 알고리즘 권력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이 이제 정하는 시대, 즉 AI가 정하는 시대에 온 겁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아시죠? 그죠? 그리고 호모데우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발 하라리에서 이제 데이터 교라는 걸 언급했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교는 지금 우리 시대. AI를 활용을 해서 뭡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이 AI가 사용자 경험에 기반을 해서 AI를 일상화할 수 있는 부족을 데이터 교도란 말로 그때 쓴 거예요. 이 호모데우스가 2018년인가 나왔으니까. 이 대단한 거죠. 6년, 7년 전에 이걸 예측을 했다는 게죠. 자, 이번에 말하신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을 지루해 하는 순간을 AI가 기반할 때, 즉 AI의 알고리즘이 인식을 하면 그 영상은 어떻게 돼요? 그 영상은 이제 퇴출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재밌게 몰입해서 본다는 거예요. 보고, 이거 기가 막혀. 반응이 막 나와. 얼굴 표정이 다 나오죠. 다 읽으니까. 안면 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상은 무조건 노출시켜줘요. 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슈머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시청자인 동시에 우리가 생산자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권력화, 즉 사람들은 점점 더 AI에 이제는 점점 더 그 안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AI와 인문학을 결합하는 국가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 사고를 갖춘 IT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근데 공대 출신들이 인문학적 사고 갖추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저희 동료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 네트워크 협회의 그 박사님, 저랑 대학원 동기 박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순수 공대 출신인데도, 정보통신 쪽에 공대 출신이신데도 사용자 경험을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이분은 콘텐츠 쪽도 홈쇼핑의 본부장으로서 그 홈쇼핑을 실질적으로 이분이 구축도 해보셨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 그것도 하시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쇼호스트 리크루팅하고 어떤 콘텐츠까지도 이게 내어야 이 홈쇼핑 채널이 활성화된다는 전략까지 다 하신 거예요. 예, 공사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공사도 이분이 다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송출하는 어떤 방송 장비도 다 세팅을 다 해. 보통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까지 해요? 쇼 호스트 다 리크루팅 해가지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것까지 다 하는. 나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이분은 무조건 살아납니다. 지금 이분이 건축회사의 감리 쪽에 있는데 주로 하시는 게 방금 말한 이런 콘텐츠 쪽하고 스마트 공장에 이런 거 감리하고 있어요. 감리하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그 심포지엄을 했는데 이분하고 제가 했던 게 바로 다문화 인재들 어떻게 IT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느냐. 이분이 기술 쪽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문학적인 교육 인재 양성 쪽을 건드리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찾아보입니다. 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한국 R&D 예산은 과학기술 분야가 98%, 근데 인문상이 1.18%. 이게 나라 망하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10%는 가야 되거든요, 인문학 쪽으로. 앞으로 인문학 쪽이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접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어때요? 10.3%잖아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뭐 중국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 중국은 이런 인문학 쪽이 되게 약해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자, 우리 카이스트 명예박사 조수미 이제 박사님, 명예박사지만 카이스트 아무한테나 명예박사 주지 않아요. 예. 이분이 뭐라고 했죠? 예술은 과학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저 솔직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국도 바꿔요. 아니, 이분은 이제 프리마돈나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신데, 굳이 이런 그 명예박사 받으려면 카이스트 나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데. 그 기준을 맞춘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 빨간 부분 한번 보세요. AI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아바타를 만들어 콘서트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그 AI 아바타가 노래 부르고 있고 옆에서 따라서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아바타가 실질적으로 피아노 연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널 A의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터뷰를 하러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보죠. 가까이서 경험한 과학 기술이 좀 뭐, 다르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학적인 배경 속에서 살았다는 걸 실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과학 기술과 뗄 수가 없다라는 걸 이분이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가장 어떻습니까? 인문학에 가까운 분이 이 기술의 진화를 보면서, 아, 내가 이 기술을 적어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겠다. 프리마돈나가 뭐가 아쉬워? 이분 뭐 그 앨범 개런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이분이 그런 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보면서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로 진학 강사로서의 어떤 영감, 인문학적인 베이스와 적어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자. 근데 AI 활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2달 전에 그 모 대학교 학생들 세스에 2024 참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이 오렌지 색깔로 해놨죠. 생성형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생활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바로 사용자 경험이다. 이 키워드를 살려서 사용자 경험을 제대로 어프로치하고 있는 테크 기업을 제가 15개 예를 들어줬어요. 학생들이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그거를 주선했던 어떤 그 회사 측에서. 자, AI를 이렇게 사용자 경험에 녹여내니까 모빌리티, 바이오, 뷰티, 헬스케어, 콘텐츠, 공간 컴퓨팅 다 연결되죠. AI와 사용자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갤럭시 S24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S24 있어요? 예,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예, 여기에 채팅창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24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챗 GPT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통신 이제 와이파이도 끄시고 그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도 끄신 상태에서 챗GPT 작동을 해보세요. 챗GPT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챗GPT 작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 반도체가 내장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세스 2024 되기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안 거예요. 즉, 와이파이나
이런 통신망이 끊기더라도 챗GPT가 오프라인에서 작동이 되는 반도체를 집어넣은 게 S24 지금 대박 났잖아요. 아모레410 한번 볼게요. 여기 요 립스틱이 어떻게 보면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죠. 이 센서가 부착이 되어서 뭐 이래서 여성분들 이 입술이 촉촉하다 했을 때 어떤 색깔이 좋습니다라고 여기 립 다이그노시스 케어 메이크업 캐퍼빌리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진단을 해가지고 추천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 로레알이 2023 세스에서 했던 바로 어플이죠. 이걸 보면서 어떤 화장 메이크업이 가장 뛰어날까라는 걸 추천해주는 어플입니다. 이게 2023년, 2024년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겠죠. 요 두 가지의 공통된 경험은 뭐죠? 바로 뷰티테크는 가장 사용자 경험이 집약이 되어 있는 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모레410의 뷰티테크 리큐어 비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고객 맞춤형 기술로서 AI의 일상화와 사용자 경험을 철저하게 부각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뷰티테크라는 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화장품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제 벌크였다면 이제는 뭐죠?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가장 예쁘게 화장을 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 내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뷰티 테크 디바이스가 앞으로 대박 누가 먼저 잡을 거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중국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왜요? 중국 사람들은 이 사고가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뺏기는 건 잘 뺏기는데 뭘 못해요?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는 잘 못 따라온다는. 여러분 아시죠? 왜 전 세계 유명한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서 꼭 테스트하는지. 한국 소비자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상품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성공을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부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캐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상 잠시만 볼게요. 자, 이 영상은 뭐냐고 하면요. 작년 11월에 싱가포르에 만든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예요. 글로벌 혁신센터인데 1층에서 5층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자동차 제작하는 공정이 오토메이션,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로봇으로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차를 출고할 때 가서 다 둘러보게 돼 있어요. 사용자 경험에 맞춘 거죠. 체험하게 했고, 그 센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UAM이라는 이제 도시망고 모빌리티를 이제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법규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해서 한국에 안 짓고 거기다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디에서 컨트롤한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게 디지털 튜닝이라는 기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인데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 부분입니다. 이거 못하는데 왜 이게 사라졌지? 자, 고객 중심의 플랫폼 UX의 부각이라서 사용자 경험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사용자 경험에 맞추어서 이제 UX, 즉 AI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현대자동차 역시도 AI와 로봇과 UM, AI 팩토시 결국은 뭘 지향을 한다?
사용자 경험에 축적을 해서 새로운 사용자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현대자동차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예요. 제가 저번에 잠시 언급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스피어가 이제는 미래 사용자 경험에 가장 확실한 어, 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 유튜브 가보시면 그 한국 그 유튜버들이 그 미국에 가서 애플 비전 프로를 막 이제 조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심슨 가족 카드에 보면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뭡니까? 이런 그 뭐죠? 이제 엑셀 기계를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좀비처럼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95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실화되는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구체 건축물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사용자 경험 데이터와 미래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체험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험, 체험은 어디서 나오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모든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본질, 인간이 원하는 그 심리학적인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AI를 활용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AI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을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고 큰 타이틀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자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앞에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이 능력 즉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 능력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죠?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G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온 겁니다. AGI,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하거든요. 일반 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 공학 등 모든 특히 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론을 바탕으로 인간 직업의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학습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추론을 해서 이게 좋겠다 정도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영감이에요. 그 능력을 빨리 여러분들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셔야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문학적인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호기심이란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경험이에요.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이 이 호기심을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산은 도로가 참 운전하기 제일 힘든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죠? 갑자기 1차로로 가는데 갑자기 차선이 직진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이 되고 그래요. 예. 진짜 환장합니다. 부산은 특히 제일 악명이 높은 동네가 두 군데. 저는 제 생각은 두 군데. 어디에? 첫째, 부산항대교. 특히 영도 램프에서 그 올라올 때
진짜 스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산 분들 대단한 게 어때요? 그걸 또 2층 버스를 몰아. 거기에 램프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거 롤러코스터 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만 타도 롤러코스터야. 아, 근데 진짜 신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 왜 부산에서 운전을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맨하탄은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 저는 맨하탄을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보다 맨하탄 운전이 더 쉬워요. 왠지 아시나요? 부산이 그만큼 전 세계 가장 어렵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 세계 버스 기사 중에서 가장 운전하는 기사는 제가 볼 때 부산 운전 버스 기사, 특히 저기 삼복도로 다니는 86번 버스 기사분이에요. 제가 90년대 학번이잖아요. 제가 90년대 그때 당시에 버스 다 수동이거든요. 수동인데 어떤 한 아저씨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저씨냐. 한 손에 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피시고 한 손에 그, 그 뭐죠? 발은 옆에 뭐죠? 데크에 올려놓고 그냥 담배 피시면서 뽕짝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운전을 하시는 거야. 지금 보시면 제정신이 아닌 건데 벌써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했다는 게 부산의 요 드라이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저도 역시 부산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과감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부산의 별의별 경험, 데이터, 특히 뭐가 유명해? 트레일러들 엄청나잖아요. 일명 트레일러를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물쇠 안 채우잖아요. 일명 짜부되잖아요. 특히 저기 우암동의 그 로타리 쪽에. 그죠? 그쪽으로 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제가 그걸 알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경험을 했어요? 맨하탄에 바로 접목시키. 맨하탄의 이 부분에, 맨하탄은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진짜 사이코들이 많아요. 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느낌이, 아,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이다 해서 항상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별의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운전을 했더라면, 과연 제가 맨하탄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다? 아, 부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 튀어나오더라. 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맨하탄에서 특히 핍스 에비뉴, 그 복잡한 핍스 에비뉴에 몇 번가에서 이때쯤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호기심, 의문이 생기잖아요.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전 내비 안 믿어요, 맨하탄에서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부산의 예를 들었지만, 경험은 단순히 해보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행함으로써 어려움을 찾아내거나 해결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운전하면 진짜, 어, 저도 막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 막힐 때는. 하지만 그거를 참았기 때문에 맨하탄, 끔찍합니다. 예. 30km, JFK 공항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했다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맨하탄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릴 수, 전체를 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번 책 쓸 때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 경험은 인내예요. 그 인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인문학적인 성찰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뭐죠?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왜 악처였죠? 예. 맨날 돈 안 벌어오니까. 그래서 맨날 바가지 긁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부인의 바가지를 이겨내면서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 예, 댓글이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전부 공감하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부산 얘기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자, 넘어가서. 그래서 기발한 질문은 어디서 난다? 다양한 경험에서. 즉, 이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예. 질문력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유튜브죠. 자, 이거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아까 푸바오 영상 185만이잖아요. 그거 수익이 한 5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 영상 하나가 5천 달러예요.
예. 그 푸바오 영상 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푸바오 영상 안 찍는데 저희들 다음에 이걸 좀 알려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기본적으로 요즘 한 20만에서 25만 영상 하나 나오거든요. 예,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한 달에 못 벌어도 최소 2, 3천 원 벌 거예요. 유튜브로만 하는데도. 예. 왜 그럴까요? 예, 푸바오 영상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노출될 것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엑기스 좀 몇 가지 알려줬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 생생한 AI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저번 특강에서 그,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 미드저니 갖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갤러리에서 했다라고 했죠. 갤러리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전시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을 때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수익이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뭐죠?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미국에는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프롬프트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기발한 질문, 즉 기가 막히게 이런 디테일이 디테일이 악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졌을 때 바로 뭐죠? 나의 수익과 100% 이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AI는 호기심 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면서 잠시 쉬어갈 건데요. AI는 왜 호기심 진이에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진이야 나와라 나와 하니까 항상 뭘 해요? 알라딘에서 진이한테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배고픈데 뭘 갖다 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유심 보세요. 이제 그 질문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무엇을 도와달라. 예.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알라딘 영상을 보면서 이 진이한테 요구하는 그 디테일이 아주 섬세해지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알라딘 영상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겠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벌써 이 영화 나온 지가 옛날 영화 말고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신작 영화가 있거든요. 그 알라딘 보면서. 그래서 알라딘의 지니처럼 AI는 우리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니, 일명 집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역량이고, 우리의,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계속 어차피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 받은 거 뒤쪽으로 빼놨어요. Q&A는. 질문이 12개던데. 예, 네. 잠시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강의 들으면서 내용도 참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유튜브 떡상은 비밀은 뭘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뭐 유튜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유튜브가 가장 AI가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드린 것 뿐입니다. 예, 네, 예,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게 사실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도, 또 하시는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모두 에너지 딱 내셔가지고, 박수 한번 치시면서 오늘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할 내용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포인트 위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Q&A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능력을 요구받고 있어요. AI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AI는 인간다운 능력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AI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인간다움 자체를 그 능력이 최저로 떨어진 상태에서 AI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AI의 종속이 된다. 그래서 항상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와 동시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 그 게임이 만들어 오는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알고리즘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게임 회사들이 당연히 먼저 중독되도록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략을 세워서 게임을 한다? 그럼 컨트롤 돼요. 뭐, 내가 그냥, 그래픽 디자인을 멋져서 한다. 다 됩니다. 근데 생각 없이, 재밌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유튜브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몇 시간 그냥 보내게 돼요. 생성형 AI라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재밌네? 명령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 어떤 부가가치 주지 않는다는 거. AI 시대의 중앙관리자의 종말이에요. 최고만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최고라는 거죠? 정말 이 AI를 활용을 제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AI 그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로서 최고가 되든가, 예. 비즈니스로 최고가 되든가, 이렇게 돼요. 어정어정하게 된다면, 결국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대9, 제가 저번에 챗GPT 질문이 돌이되는 세상에서 1대99의 세상에 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99가 이제 완전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챗GPT 때문에. 미래 신입사원 업무는 고위관리직의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AI 시대라고 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AI한테 이길 수 있어. 앞으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가 오게 되더라도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 좋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죠. 근데 총량으로 한번 봅시다. AI가 하게 되면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의 양이 지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던지니까 답변을 못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1대99의 법칙.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런 세상에서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이 없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최고만 살아남는 시대라는 거고, 그렇다고 경쟁을 하다는 게 아니고요. 최고가 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내가 AI에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AI를 리딩했을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을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남을 짓밟거나 하는 건 절대 최고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AI 시대의 필요 역량이 7가지인데,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능력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MS에서 조사를 한 미래 역량이에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AI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영어 능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AI 시대에 왔으니 챗GPT가 다 해줄 거니까, 이제는 영어 능력이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환장할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영어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능력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인간다운 능력만이 AI와 경쟁을 할 수 있고요. 번역기가 아니고요.
가장 인간다운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AI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가장 AI가 가장 유용하고 인간답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챗GPT 92%가 전부 뭐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더 중요해요. AI 시대에 가치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다? 가치를 더해서 지혜가 된 지식을 의미를 하거든요. 즉 경험이 부과가 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인내를 통해서 그 성찰이 된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영어가 중요하냐? 그 많은 챗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어적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어로 나 팁을 더 줄 테니까 답변을 이렇게 잘해줘 하잖아요. 진짜 답변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나 너한테 팁 줄 테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더 잘해줘 하면 실질적으로 답이 달라집니다. 그거 누가 학습시켰죠? 사람이 학습시켰어. 자, 제가 여기 영국에 있는 이게 BSC라는 그 영국의 영어 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코디네이터가 작년 3월에 왔어요. 그때 왜 왔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제 어학원들이 엄청 힘들어졌다라고 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챗GPT 발행 불었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네들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과정을 만드세요라고 제가 코디네이션 해줬어요. 작년 3월. 여기 나오세요. English Skills for AI라고 제가 런칭을 시키는데, 이분이 다니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옆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6개월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챗GPT가 뭐, 진짜 이거를 이해를 시키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 학교를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분이 전혀 챗GPT를 몰랐던 뭐죠? 영국 원어민이 어떤 식으로 이 AI의 영어 스킬이 접목을 시켜서 빌드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이분과 다른 영어 선생 한 분이 나오는 프로모션 비디오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Hello and welcome to BSc Education. Today we're going to talk to you about English skills for AI. Our new innovative course uses a variety of commonly used AI tools to create texts, videos, ebooks, and AI art, It blends teaching and practical work. and gives you the skills needed to succeed in a world that's being shaped by AI tools. By the end of this course, you will understand how AI works How you need to interact with it, and, most importantly, the English language skills needed to direct AI to the output you desire. English is the core language of AI, and meaning is always lost in translation. For this reason, it's essential that you have a high level of English in order to get the most out of these tools. AI doesn't know what you want it to do. You have to be able to picture the outcome you want and communicate this effectively to the tool. That's where we can help. We give you the English skills needed to direct AI tools and to work with others to create real-world outcomes. On this course, you will learn English language skills, AI prompting skills, collaborative project skills, and an understanding of AI ethics, including copyright, academic integr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se projects not only build your skills, but allow you to prove them to employers, both present and future, using the BSc Digital Portfolio. AI is already changing the present. Prepare for your future with BSc. Great things start here. Hello and welcome.
자, 요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이거 제가 이해시키는데 6개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 뭐라고 해요? AI가 지금 현실을 바꾸고 나가고 있고, 영어의 실질적인 어떤 그거를 잘 이렇게 번역기를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뭘 믿고 저랑 같이 이걸 개발하자라고 했겠어요. 예, 제 경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겁니다. 예. 제가 뉴욕대 태솔 MI 그 마스터를 나왔거든요. 그 영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왔고 제가 이런 경력이 있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디렉션, 코디네이션 하는 거 보니 최고더라고요. 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3월부터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에 가요. 왜 갈까요? 제가 질문 하나 더 줘볼게요. 아니, 이 박사님이 여기 왜 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답을 미리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예.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걸 파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 탐정학과에 제가 진학을 했습니다. 예. 이걸 딱 넣었더니 제가 딱 한 줄 적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나 가짜뉴스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도전했다 시대 바로 합격시켜 주더라고요. 디지털 가짜뉴스를 찾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바뀌었어요? 예. 브랜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모 협회의 AI 미디어 콘텐츠 분과위원장이잖아요. 유튜브를 해봤고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다. 소라 나오는 거 보는 순간 경악했어요.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제가 이거 원서를 1월달에 넣었거든요. 이 학교는 소라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를 앞서간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이 어디에 달렸다? 내가 AI를 어떻게 다루느냐 거기에 달려있어. 자, 교육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평가 갔다 왔어요. 이 교육부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지금까지는 대학들에다가 직접 지원을 했어요. 근데 예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줍니다. 광역자치단체한테 전국에 7군데 시범지역이 정해졌고요. 그중 하나가 부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달았느냐?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을 해야 된다 조건을 달았어요. 이거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자체 주도 대학과 지역 동반 성장.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요. 지방 소멸 대책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자체가 교육부 대신에 내가 책임을 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돼.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역 대학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라이즈 협약을 체결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5개 미래 신산업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그동안 뭐 한두 개였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하게 되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100% 실패해요.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요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2가지로 딱 이거 몰입을 해라. AI하고 영어 능력,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 2가지 능력을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빌드업을 시켜줘라. 여기에 맞춤식으로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보라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해외 학교와 이런 AI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 직업은 그래서 테크 프리랜서 시대입니다. 테크 프리랜서 시대는 내가 가장 잘하거나 즐거워하는 걸 찾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진로나 이런 진학 쪽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 뭐가 되죠? 그냥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해. 특히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아시죠? 선생님들 질문 싫어하는 거. 학원도 똑같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큰일 나요.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회장님께서 질문 12개 주실 때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아, 내가 스트레스 받지만 내가 해드릴 이야기가 많구나. 예, 적어도 오늘 이 2시간 동안 시간을 내셨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쌍방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쌍방향. 쌍방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통찰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인문화도 같이 있는 책 100권을 이 책에다가 제가 추천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혹자 또 이제 인문학 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좀 질문하시는 게, 아유, 거기, 그,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아유, 코딩 배울 필요가 없어 하니까, 이제 너 코딩이야? 안 해도 돼? 우리 애들 코딩 안 해도 돼? 했다가 저한테 엄청 혼났죠, 그분이. 왜요? 코딩은 배워놓으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질문에 있던데, AI 쪽에 어떤 미래 전략 어떻게 해요? 투트랙을 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기술 기반 쪽이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기술 개발자로 융합을 해서 최고의 기술 테크니션으로 가게 하는 친구들은 코딩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영역은 이 만들어져 있는 AI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융합을 시켜줄 수 있나. 즉, 응용 전문가가 되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느 쪽이 맞냐 틀리냐는 우리 여기 대부분 선생님들이 진로 상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랑 한 5년 정도 인연이 있는 부산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모 국립대학 다니다가 자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 AI 전문가가 되겠다해서 학점은행제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뭔가 질문을 할 만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그런데 저 대학원 동기가 어느 지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폴리텍의 이쪽 AI 소프트웨어가 교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하이테크 과정에는 10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문대 이상 출신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학생들이 어떤 코딩이나 이런 게 막히게 되면 이 교수들조차도 어마어마한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면서 학생들의 그 궁금해한 걸 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고 정보를 줬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후에 저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진로가 선생님 제가 빛이 보여요. 28 먹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저는 안 돼요. 아니면 항상 뭐죠? 이렇게 좀비처럼 있던 친구가 내가 되게 할 게 생긴 거예요. 왜? 질문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들이 있으니.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뭐 항상 고민을 했는데, 부산에서 그걸 질문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AI 쪽으로, 여러분 아시죠? AI 프로그램 돌리려면, GPU 이게 X4000 정도 되는 상당히 비싼 GPU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수님들하고 그런 식으로 토론식으로 수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딱 들었고, 실제로 그런 걸 면접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음, 테크 기술 베이스에 인문학이 접목되는 게 아무래도 인문학에서 테크 메커니즘을 아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죠. 라고 딱 자기가 생각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나름 생각을 하고 공대 베이시스에 있다면 인문학적인 소양과 융합을 시켜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래 직업 포트폴리오 샘플인데요. 요거는 그 지방에 있는 모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작년 9월에 강연을 갔다가 이 학생이 이제 원래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거였는데 학생이 4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저 얘기를 듣더니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학생한테 물었죠. 학생 혹시 좋아하는 거 있어요? 라고 했더니 과일을 좋아한대. 그래서 어떤 과일을 좋아하냐? 라고 했더니 사과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했더니 사과마다 특별한 맛이 있대요. 또 빛깔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진대요. 이 친구 봐라. 딱 하는 순간 제가 바로 거기 참석하신 학부모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이 친구 앞으로 진로 뭐로 정할까요? 했더니 한 학부모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소믈리에 바로. 오, 진짜 그분들이 깨어 계시더라고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글을 듣고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앞으로 상담을 한다면 단계별 학업 및 커리어 플랜 이렇게 짜주겠다라고 해서 이 샘플을 제가 그 책에 넣어 놓은 겁니다. 책에 넣어 놓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친구는 굳이 인문계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성화고 가야 돼요. 이런 친구는. 왜 가야 되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특히 저기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를 봤더니 농가 쪽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품종, 와인 품종 알려면 토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친구는. 당연히. 그래야 나중에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의 그 토양을 알고 이 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과정의 방학 및 가외 활동에 이렇게 샘플을 해놨잖아요. 무슨 서비스? 고객 서비스. 어찌됐건 이 친구는 그 뭐죠? 그 마케팅 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옵션 1과 옵션 2를 넣어놨는데 책에서 넣어놨지만 저는 옵션 1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옵션 2로 저는 추천을 할 거예요. 이 학생한테. 일단 사회 나가라. 사회 나가서 와인 전문회사 가서 판매 보조원 해봐라. 뭐 마트를 가든 아니면 롯데 백화점을 가든.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이제 판매 회사에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으로 가겠죠. 거기서 견습을 한 3년 정도 실무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와인 소믈리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너가 온라인으로 틈틈이 주말에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최신 트렌드 파악을 해라. 그럼 커리어 플랜을 이렇게 짜주는 거죠. 와인 소믈리어 너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와인 업계의 실제 전문가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짜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원하면 그 프랑스나 영국에 있는 르그로든 블루 같은 이런 요리 학교, 특히 와인이 체계되어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아마 이제 그렇게 리딩을 하겠죠. 이 친구가 원한다면. 그리고 확장 커리어 항상 확장 커리어 전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차 소믈리에, 샤케 소믈리에, 소믈리에 직종에 종사하거나 향수 디자이너, 퍼퓸 조향사 이런 그 뭐죠? 퍼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다 연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로에 대해서 그거와 연관이 되는 진로를 항상 뭡니까? 융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제가 볼 때 진로 컨설턴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진로 컨설턴트들의. 반드시 습득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데이터와 재고 관리 소통 능력, 언어 능력, 이 다 갖추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르그로동 블루나 이런 요리 학교를 추천했던 이유가 이 언어 능력 때문이고요. 그래서 로드맵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실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죠? 인간과 인간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케팅의 기본은 인간과 인간의 인터랙션이에요. 고객 서비스의 우수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었을 때 이 친구는 앞으로 10년 뒤에 연봉 5억 이상 받을 거예요. 굳이 한국에 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을 한다면 지금 5년이 아니겠네요. 중2니까 한 10년은 걸리겠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어, 제가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많이들 해줬어요. 해외에 나간 친구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게 문해력이라는 거죠. 문해력은 그 글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책만 읽는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예. 저는 참고로 정치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정치하는 거 싫어. 왠지 아시나요? 정치인은 거의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절대 정치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떤 속마음이다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뉴스라든지 토론 시간에 제가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케팅 할 때 똑같잖아요. 세일즈 할 때 똑같잖아요. 이 고객의 니즈, 고객이 숨기고 있죠. 이 숨기고 있는 거를 읽어내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관계 가장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을 때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관찰, 사색. 이 고객이 물건을 사겠다, 안 사겠다부터. 예. 그러면 이런 고객이 왔었을 때 이러한 물건을 사겠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받겠다, 특이한 패턴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즈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그러한 가장 인간과 인간의 인터랙션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경험을 해보아야 문해력이, 리터러시가 빌드업이 되는 겁니다. AI 리터러시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AI 그 활용 능력이라서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히 말씀드리는 게 40대 이후에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리터러시 문제력은 좋을 수밖에 없다. 젊은 친구들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죠? 경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참 좋아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파멸 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AI한테 파멸 무슨 말이죠? AI가 우리를 다 잡아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AI한테 패배할 수는 없어요. 굴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조를 갖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감을 주기 때문에. 미래 교육은 그래서 질문 중심의 학습으로 가야 됩니다. 질문 중심의 학습법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의 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사서 고생을 합니다. 사서 고생. 제가 35살 때 미국 뉴욕에 아무런 연구 없으면서 그냥 갔을 때 다들 미쳤다 그랬죠. 예, 저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토플 시험 치러 일본 오사카 가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비행기 탈 돈이 없어가지고 배 타고 갔어요. 오사카까지 왕복 37시간 배 타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왕복 20만 원이에요. 비행기 값을 호텔비까지 치면 거의 7, 80만 원 할 때입니다. 예. 잠은 어디서 잤게요? 당연히 일본의 그 뭐죠? 내륙 그 어디죠?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 옆에 모리항이라고 있어요. 모리항에서 오사카까지 왕복 37시간 그 3등석에 앉으면서 토플 공부했다니까. 갈 때, 올 때는 그 뭐죠? 운전석에서 내가 과연 유학을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때 그 쓰다 쓴 경험들이 지금 제가 미래를 지향하는 통찰력을 얻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스캔버 기법인데요. 파편화된 정보를 융합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서울의 가장 성공한 정책 중에 하나가 올빼미 버스입니다. 심야버스, 지금 자율주행 버스가 다녀요. 처음에 이 통신 데이터로 교통정책에 집어넣은 겁니다. 유용한 데이터로. 통신 데이터를 교통 데이터에
기존의 데이터를 교통 데이터에서 통신 데이터와 대체 어느 정도 융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결합하기, 어떤 결합하기, 여기에 이제 그 대체된 이 데이터에다가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하고 KT 통화 데이터 30억 건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 버스 전체적인 어떤 제너럴한 걸 다 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동 인구 밀집도를 적용을 했죠. 그래서 유동 인구별 노선별 요일별 패턴 분석해서 심야 버스 노선 정했고요. 조정을 합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정류장 단위로 통행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 배차,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다 나왔고, 다른 용도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빼미 버스 데이터로 특히 청년 상권 활성화. 그래서 이 올빼미 버스 지나는 쪽에다가 뭐가 생겼죠? 청년 인큐베이터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저겠다. 비과학적인 사람의 감 같은 비과학적인 요소. 대충 이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통화, 택시 스마트 카드의 그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전체적인 그룹핑이 되잖아요. 이 그룹핑을 보면서 이 데이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여기 이 시간에 이 버스가 운행되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결합이 되어서 바로 올빼미 버스 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식기. 이러한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자율주행 심야 버스, 특히 뭘로 했대? 이 데이터 기반으로 밤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돼도 되겠다 해서 작년 12월 4일부터 지금 현재 자율 심야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산은 아직 없을 거예요. 서울은 지금 다니고 있다. 라는 겁니다. AI 시대는 평균의 종말의 시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나의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지금 가장 가깝한 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못 나간 게 가장 제가 아쉽거든요. 제가 코로나 2020년 2월에 그 유럽을 올 때 스페인이 당시 클로징 되기 직전에 비행기 타고 나왔어. 조금만 늦었어도 저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예. 이후에 저는 1년에 해외 5번을 꼭 나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이게 이제 저도 어쨌든 코로나 때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한다고 일상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게 세스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예전에 세스 2020 저희 그 공동 저자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면 5박 6일 정도 충분히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는 3박 4일인데 1,700만 원도 아니고. 예. 그 정도로 물가가 올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반드시 3번은 나간다. 예. 다짐을 했습니다. 예. 아무리 강연이 좋아도 무조건 챙겨놓고 간다. 시기는 대충 정해놨는데 왜 그럴까요? 답답해요. 국내에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생활 패턴을 바꿔보면서 꼭 이때는 내가 나한테 리프레시, 나한테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야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원동력이 생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 자, 이 빨간 부분을 강조를 할게요. 포괄적인 해석 능력은 아직 AI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해석 능력은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에서 운전을 하셨을 때 아마 마린시티에 들어가게 되면 GPS가 안 통해가지고 얘가 내비가 집어대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자,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항상 내비가 애를 먹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으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빠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김 여사 아니면 김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어떠한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뭘 갖춰야 된다? 비상 이머전시 상황을 예측을 해서 항상 전체적인 어떤 상황 프로세스를 그려가지고 포괄적인 해석 능력을 꼭 갖추셔야 돼요. 이게 인간이 AI를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성과 독창성은 AI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당분간은 인간을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에게 패하지 않을 능력을 그래서 우린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주제와 의도를 뒷백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찾아내지 못한 능력을 빌드업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강남으로 올 때 좀 특별한 코스로 왔어요. 항상 오던 코스가 아니라 제가 조금 변칙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 GPS를 일부러 제가 켜놓고 갔거든요. 네이버 지도가 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네이버 지도가 아니라 티맵이 일부러 켜놓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봐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사용 경험 데이터가 전부 뭐죠? 통신사에 의해서 AI로 다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얘가. 그런데 오늘따라 이 아저씨 왜 이렇게 하면서 얘가 혼란이 온다라.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인공이 찾아내지 못한 능력이고요. AI와 디지털 결합할 수 있는 미래 직업. 이제 오늘 질문이 나온 것들 중에서 30가지를 뽑았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선생님이 다 교사시잖아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교사 분명히 도입됩니다. 예, 2025년부터 이제 중고등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죠. 그럼 점점 이 데이터 축적이 되죠. 점점 데이터 축적이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기능적인 이런 부분은 AI가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사람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챗GPT 같은 AGI가 결합이 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 교사가 나올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들이 어떤 지적인 충족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우리 인간 교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로봇 교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슈퍼바이징 해야 되고 동시에 뭐가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담을 요청할 때 그때는 사람과 사람이 상담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는 게 윤리기술 변호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기술 변호사를 떠나서 자 부부가 이래서 만약에 이혼 상담을 한다고 변호사한테 가봅시다. 근데 남편이 상담하는 변호사는 AI 휴머노이드 변호사고요. 예. 우리 부인께서 상담하는 그 변호사는 사람 변호사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AI 휴머노이드 로봇 변호사한테 우리가 차마 부부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기가 꺼림칙하잖아요. 예, 그죠? 그 부분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아주 은밀하거나 내밀한 그러한 것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AI와 디지털 결합이 된 미래 직업이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패턴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슈퍼바이징, 즉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최적화되어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실 겁니다. ACI 시대의 진로교육 딜레마와 역할이죠. 예. 요걸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자, 경계 파괴
AI의 생활을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융합이 되기 때문에 내 분야, 다른 분야 없어요. 예. 제가 그때만 엔잡러시라고 했잖아요. 현재 저 직업만 한 8개 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늘 것 같아, 직업이. 예. 모든 경기가 다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가 파괴되니까 내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접목을 시켜서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부터 계속해서 그 카테고리를 확대시켜 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각되는 사용자 경험 트렌드입니다. 이것이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예. 앞으로 점점 이제 학령 인구 줄어들고요. 점점 이제 특히 대학 얘기합니다. 대학들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야 된다. 아니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있는 학생이라도 이들이 사용자 경험,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들이 원하는 그 경험 데이터를 최대한 빅데이터 한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를 빨리 하는 대학들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북대학이 2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잖아요. 이 추운데 입학식 하고 싶겠어요, 교수님들이? 근데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학생을 클로징 시키겠다. 예. 그거죠. 저는 그건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지방 소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로교육 잘들 하시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는 이 지방 시대라서 계속해서 지원금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소멸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정보 싸움에서는 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AI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AI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다 똑같아요. 코딩 능력 다 똑같습니다. 배우기만 하면 활용을 어떻게 해요? 의외로 지방학생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 영어 교육도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 학생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영어 교육은 커뮤니케이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즉, 그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때 하는 그 경험적인 아주 뉘앙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만약에 지방에 제공이 된다면 그들의 창의성은 빌드업이 될 거고요. 영감이 극대화되면서 앞으로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진로 교육이 될 겁니다. AI 시대에 필더 추천서 100선을 다 추천을 했던 이유가 통찰력과 영감 이런 것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선을 하는데 제가 이 작업하는데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이 100선만 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몇 권이 절판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바꾸라고 해가지고 또 바꾸고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요 100선은 꼭 참고를 하셔서 우리 진로 이렇게 상담하셨을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Q&A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7분 남았지만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 독서 논술 교육에 어떻게 적용해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여기 제 책에 적어놨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독서 논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술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 통찰력이 있어야 잘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일단 책을 안 읽은 학생들한테 책 읽으라면 읽습니까? 안 읽어요. 예, 못 읽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깨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듣는 거라도 좋아한다. 예, 그러면 밀리의 서재 같은 것들을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스토리라도 알게 그거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걸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 이후에, 그럼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 백그라운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고 치죠. 노인과 바다를 만약에 학생들이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상어와 이 시대에 이 시대와 놓고 봤을 때 AI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던져줘야 돼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지?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죠. 어떤 겁니까? 챗 GPT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죠? 답을 나오잖아요. 답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챗GPT는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마치 없던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할루시네이션, 엉터리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슈퍼바이징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역이 파괴가 되고 여러 가지 쌓이다 보면 학생들이 엄청난 창의성과 영감을 갖게 될 겁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 말씀드려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음 두 번째, 코파일럿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파일럿은 요즘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 을 많이 하죠. 이게 원래 빙챗이 이제 코파일럿으로 바뀐 겁니다. GPT-4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GPT-4를 사용을 하지만 뭐 코파일럿 운영하는 거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AI와 책 쓰기 관련 연결시킬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쓰는 데는 한 달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뭘 활용했을까요? 당연히 챗GPT 활용했죠. 예. 챗GPT 활용했는데 그걸 그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엉터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첫째, 제가 아주 정교한 질문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한 10번 정도, 한 질문에 10번 정도 계속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2명이면 좋은 거예요. 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예. 그래서 AI와 책 쓰기,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안에 있는 그림 있죠? 일러스트. 전부 달리 3로 다 만든 겁니다. 예. 요즘 출판사에 일러스트들이 요즘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왠지 아시나요? 다 이제 출판사들이 알아가지고 다 달리랑 미드전을 갖고 만들어요. 예. 저희 출판사도 지금 미드전을 갖고 표지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AI와 책수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코파일럿 똑같습니다.